우리가 마주했던 제주의 풍경을 기억하십니까? 그 절박했던 위기의 순간 저를 불러주신 도민들의 목소리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과 함께 걷는 길이라면 저는 단 한 걸음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제주 이제 흔들림 없이 미래로 나아갑니다. 그 여정의 시작과 끝에 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주 도지사 예비 후보 오영훈 후보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현 도지사시고 네. 자, 쭉 경력을 보자면 경영학을 전공하셨고 네네. 제주대 총학생 회장을 하셨고 네네. 근데 이제 정치 입문이 굉장히 빠르시더라고요. 졸업하자마자 95년에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창당 발기인으로. 창당 발기인으로 시작했습니다. 예. 네. 바로 정치에 뛰어드셨는데 그때 뛰어들게 된 이유가 통일시대 국민회의라고 김근태 전 의장님께서 이제 정치에 입문하기 위한 전 단계인 통일시대 국민회에 참여하게 되면서 그러게요. 새정치국민회 함께 하게 됐습니다. 이 저희가 이제 쭉 예비 후보들 모시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졸업하자마자니까 굉장히 일찍 뛰어드신 겁니다. 네네. 그리고 나서 7년 후 2002년에 제주시 지구당 부위원장 그해 도의회 기초 광역단체죠. 그때는 네네. 기초단체였나? 도의회 첫 출마하셨는데 낙선하셨어요. 광역입니다. 네. 아, 광역이죠. 예. 예. 첫 출마해서 낙선하셨고 그리고 2004년에 강창일 의원 보좌관으로 국회 왔죠. 예. 국회에 왔고 2006년에 도의원 첫 당선되셨고 그다음 지방선거에서 재선되셨고 그리고 2011년에는 제주시 국회의원을 네네. 예비 후보까지만 가셨더라고요. 경선에서 떨어졌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김우남 삼선 의원과 경선에서 예비 후보까지만 경선에 떨어지셨고 그리고 2016년에 20대 제주 을에서 첫 당선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그리고 2020년에 을에서 재선되셨고 당대표 비서실장 2020년에 하시고 네. 2021년에 이재명 대선 후보 비서실장 하시고 맞습니다. 그 다음 해에 제주도지사 첫 당선되셨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 도지사 민선 8기시고 그러니까 광역 의원 2번 하셨고 국회의원 2번 하셨고 도지사 1번 하셨고 네. 그 사이 보니까 각종 시민단체 활동도 많이 하셨고 네. 주요 경력 중에 제가 빠진 게 있습니까? 주요 시민 활동 중에 저는 그 4.3 도민연대라고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사무국장을 맡아서 특별법 제정운동에 기여를 했었고 가족이 4.3의 예, 저는 유족입니다. 이족이라고 예. 해요. 예. 저희 조부님과 증조부님이 1948년 불법 계엄 상황에서 두 분이 다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95년에 일찍부터 정당인이 되셨는데 근데 이제 강창일 의원 보좌관 되기 전까지는 당적이나 정당 활동에 대한 자료가 별로 없던데. 새정치국민회의 창당 발기인으로만 참여를 했고요.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3 도민연대 사무국장으로 주로 활동을 했고 4.3 특별법이 제정된 게 1999년 12월 16일입니다. 그때까지는 이제 주로 4.3 도민연대 사무국장 활동을 했기 때문에 예, 주요 정치 활동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출마를 하거나 이제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당 발기만 하시고. 네, 그렇죠? 예, 네. 예, 예. 그 다음에는 지금 말씀하신 4.3 관련 시민 단체 활동하셨는데 근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도의원을 경험하고 네네. 도지사까지 간 케이스는 우리나라에서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하고 네. 지금 후보님 딱 2분밖에 없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다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광역의원 경험이 이 도지사 행정에 도움이 됐습니까? 저는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이 특히 광역 행정에는 저희도 같은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없습니다. 아하. 그러면 이제 기초의 영역, 그러니까 기초 광역이 다 섞여 다 있다고. 섞여 있죠. 두 가지 업무가 되는 게 지방자치법에는 기초 사무가 있고 광역 사무가 있고, 그런데 또 제주도에는 국가 사무까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국가 사무가 상당히 많이 와 있거든요. 5,600건 정도가 권한 이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기초, 광역, 국가 사무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게 제주 특별자치도의회입니다. 그러니까 도의회 자체에서 도의원 활동을 재선한다는 것은 상당히 도정을 들여다보기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이고 종합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 거기다가 국회의원 경험까지 있게 되면 국정 전반과 도정의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좋은 경력상으로는 촘촘하게 다 쌓았다. 네. 근데
지금 이제 각종 여론조사 보면은 세 네. 분의 후보들이 네네. 박빙이에요, 사실. 네네. 순위는 그 후보님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긴 한데, 네네. 근데 최근에 광역단체장 평가 하위 20%라서 감점 20% 페널티 받으셨죠. 대단히 속상한 일이죠. 네. 근데 왜 하위 20% 포함되신 겁니까? 저는 아직도 좀 정확히 이해하기는 좀 쉽지 않고요. 물론 이의 제기를 했지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명확하게 제가 납득할 만한 이런. 그러면 부분. 반대로 내세울 만한 어떤 예를 들어서 어쨌든 지금 현재 자치단체장의 평가 중에서 가장 엄격한 평가로 불리는 게 매니페스토 운동본부가 맞아요. 하는 선출직 지도자 평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단체장 중에서 가장 전 분야에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교학 이행도 그다음에 목표 달성도 주민 소통 분야 세 가지를 평가하는데 전 분야 SA 등급을 받은 데는 2년 연속 받은 데는 저희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하위 20%에 포함? 그래서 저도 이제 답답한 거죠. 그리고 예를 당연히 들어서 이의제기 하셨죠. 당연히 이의제기를 했고요. 그 17개 시도지사 평가 중에서도 만약에 5개 우리 민주당 소속 단체장만 평가한다 하더라도 거기서도 저가 단연 압도적으로 1위죠. SA 등급을 받은 데는 유일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잘 도민들께서 좀 이해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평가 있지 않을까. 20%를 당으로부터 받았잖아요. 예, 예. 이번 경선에서는 20% 감점하고 시작하는 거죠. 예, 마이너스 25% 받은 분도 계시니까. 그분은 잠시 후에 나올 문대리 후보인데 그러니까 세 분의 후보가 있는데 1등이 20% 받고 2등이 25%를 받고 지금 3등 지금 저희 꽃에서 한 여론조사 기준입니다. 있으면 한번 띄워봐 주세요. 요거 저희가 한 달 전쯤에 했었는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저렇게 박빙으로 나와요. 박빙으로 나오는데 그런데 이 20% 감점을 받으니까 이 박빙 상황에서 네네. 자. 근데 뭐 여론조사 결과 이건 전체군요. 민주당 지지층 조사를 띄워주세요. 이건 전체고. 자, 민주당 지지층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예. 왜 하위 20% 포함되는지 잘 모르신다는 거죠. 예, 일단 저는 단체장 평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 도민의 여론에서 안 좋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최저점으로 제가 기억했던 게 지난해 9월인데요. 그 시점에서 문제가 됐던 게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포함되어 있는 기초자치단체 도입 문제와 관련돼서 기초자치단체가 아까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새롭게 저는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기초자치단체 도입하는 게 국정과제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쪼개기 논란, 제주시를 가불로 동서로 나눈다는 이런 여론 때문에 상당히 제가 곤란한 위치에 놓인 바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BRT 사업이라고 간선급행 버스 체계 사업을 새롭게 진행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약간의 도민들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불편함들이 안 좋은 여론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또 어쨌든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에 저희들은 이제 국회의원이 세석인데 민주당도 국회의원들 로부터도 많은 비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이런 점이 도민 평가가 낮게 하는 요인이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도민 평가가 낮은 적도 있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당에서 잡은 기준으로는 하위 20% 포함도 됐는데 본인이 왜 재선되어야 하는지. 지난해부터 9월부터 예를 들어서 제가 최저점을 찍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지도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저는 충분히 재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제주를 방문하셔서 타운홀 미팅을 주재를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주는 대한민국 미래의 축소반이라고 평가할 만큼 저희 도정의 지난 4년간의 도정 정책에 대해서 민간 우주산업 육성 그리고 바이오 에너지 산업 그리고 이런 산업들 전반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매겼고요. 그리고 거기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정책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할 만한 이런 역할을 저희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었기 때문에 제가 설계를 했고 이제는 완성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4년 동안에 네. 기회가 4년 주어졌으니까 네. 4년 동안에 이거는 내가 무척 잘했고 도민 평가도 네. 높고 자랑할 만하다. 소개 좀 해주실 만한. 대표적인 게 저는 응급의료 체계의 혁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2023년 10월 12월경에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의료 대란이 있었고 저희도도 예외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직접 저희 학교 병원 응급실이나 한라병원 응급실 가봤더니 뭐 온통 모든 환자들이 다 이
대형 병원으로 몰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응급의료 지원단을 만들었습니다.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응급의료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6개의 2차 의료기관이 저희도 내에 있는데 이 2차 의료기관의 병원의 시설 현황, 장비 현황, 전문의 현황 이것을 응급의료 지원단으로 컨트롤 타워로 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24시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해주겠다. 그럼 응급의학과 교수가 응급의료 지원단장을 맡으면서 24시간 운영 체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 하나가 아니라 6개 병원 전체 병원 정보 컨트롤 다. 타워를 이제 도정이 이제 갖게 되는 거고 그걸 응급의료 지원단을 만들었고 그리고 119 구급대가 가게 되면 보통 환자 보호자가 네. 어느 병원을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걸 못 하게 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119 구급대원이 환자를 먼저 119 차에 탑승시키면 응급의료 지원단 단장과 전화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서 병원을 선택하도록 했고 응급의료 지원단이 병원을 보내는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병원의 시설 현황이나 장비 현황 그리고 전문의 현황을 다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중증에 따라서 경증에 따라서 병원을 분류해 주는 시스템으로 움직였더니 응급실 뺑뺑이가 없어졌더라. 그래서 이것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난해 12월 3일 주최했던 전국 최우수 정책 지자체로서 제가 최우수상을 받았고 이것 때문에 정청래 당대표로부터 1급 포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거는 듣고 보니까 굉장히 그렇죠. 잘 그래서 지금 만든, 이제 보건복지부가 이제 제주도의 정책을 따라서 확대하는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개별 병원만 그렇죠. 주구장창 연락해가지고는 네. 근데 이쪽 병원은 남아 있는데 다른 병원으로 그렇죠. 뚫린다든가 그럴 수가 있는데 전체 병상을 다 컨트롤해 버린 겁니다. 통합 관리해서 그 할당을 그렇죠. 그 개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이 하도록 한 거구나.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아하.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제가 도입을 했습니다. 그건 뭡니까? 제주도 내에는 교차로가 신호등 있는 교차로가 1,100개소가 있는데요. 이 1,100개소에 있는 교차로에 119 구급 차량, 소방 차량, 그 다음에 해양 경찰 차량, 이 차량이 지나갈 때는 AI에 의해서 자동으로 녹색 신호등이 되도록 5개 신호등이 연달아서 켜지도록 바꾼 겁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신호음을 울리면서 이제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차들이 알아서 비켜주는 건데 그랬죠. 우리는 교통 신호 체계에서 녹색 전멸을 계속 연속적으로 하게 하는 방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교통사고가 일어날 위험도 줄어들고 대신 10km당 2분이 단축되는 그렇게 했더니 예 그렇게 했더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 빨라지는 거죠. 그냥 골든 타임을 더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 전에는 예. 그 사이렌을 울리고 그렇죠. 그러면 예. 피해주고 알아서 피해주고 그렇게 그러다가 해가지고 뭐 이렇게 갑자기 교통 체계는 상관없이 그렇죠. 신호는 상관없이 그런 식으로 사람이 알아서 피해주는 방식이었는데 예. 이제 그게 AI를 아니라 접목해서 긴급 차량이 지나가게 되면 녹색 신호등이 그걸로? 예 5개 구간에 대해서 이걸 순차적으로 쭉 가는 거죠. 그 좋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 해봤더니 그게 훨씬 10km당 2분이 단축되는 효과를 얻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좀 전에 파란불이었는데 네. 원래는 이제 정상적이라면 그 빨간불이 돼야 되는데 인터벌이 딱 정해져 있는데 예. 이 시스템은 그 갑자기 그 소방차가 나타나도 예. 미리 예. 그 기존의 인터벌 간격을 깨고 깨고 신호 체계가 바뀌어준다는 거죠. AI에서 자동. 야 이것도 전국으로 지금 퍼지고 있습니까? 지금 퍼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네. 자, 근데 여론조사상으로 예. 여론조사상으로 보면은 지금 20% 안고서 혹은 그래서 위성권 의원은 예비 후보는 감점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 필승 전략이 있으십니까? 감점 20%면 큰데 이렇게 박빙인 상황에선 이미 뭐 최근 또 여론조사가 이제 곳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곳에서 많이 이제 했죠. 하고 이제 그 흐름을 보면 저는 그 감점이 있더라도 충분히 그래요? 여건이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또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상황을 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영훈 도정, 민선 8기 도정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해주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제주도가 초박빙이에요 보니까. 근데 다른 두 분의 후보들과 차별되는 본인만의 이번 선거 정책은 뭐가 있습니까? 우선은 저는 행정의 경험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년 동안 민선 8기 제주도정을 이끌면서 국제 정세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세 이 속에서
저희도가 어떻게 위치 지어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계들을 짜놨고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 최근에 저희도에 오셔서 타운홀 미팅에서 일종의 시방서를 작성해 준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금 1년여 가까이 정합을 맞춰왔고 그런 과정에서 성과를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이 성과를 하루속히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으로 당장 바꿀 수 있는 후보는 저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제 과거에 4년 동안 하신 것 중에 대표 정책은 들었는데 이번에 새로 하는 것 중에 새로 내놓은 정책 중에 이거 내가 자랑하고 싶다. 차별화된 게 있습니까? 다른 후보들과? 우선은 에너지 대전환 정책인데요. 예. 그걸 이제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상당히 그린 수소 정책도 제대로 할 수 없게끔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린 수소라는 말 자체도 없앴었습니다. 그래서 청정 수소라는 이름으로 바꾸기도 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에너지 대전환 정책을 제가 김성환 전 국회의원 시절부터 장관님 전 시절부터 같이 협의하면서 2035년 탄소 중립 목표 연도를 제시를 하고 정책을 펴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일시적으로 알리백도 실현이 됐고요. 지난해는 그리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지금 24%까지 올렸습니다. 이제 대규모 해상 풍력을 진행하게 되고 그리고 V2G 차량을 통해서 이제 자동차가 발전소가 되는 시대가 오고 있고 또 모든 걸 전전화하는 시스템 즉 가정의 난방도 히트펌프로 바꿔서 전기로 쓰게 하는 것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뭐가 되냐면 저희도 전체가 알리백을 실현하는 섬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거 자체가 난방비를 절대적으로 50% 이상 줄임으로써 가계소득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대규모 해상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햇빛연금 그리고 바람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 이것은 대단히 큰 일자리를 또 창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항구 같은 케이스가 나왔어요. 그렇죠. 이제 광역단체로는 저희들이 이제 최초로 이제 예를 들어서 에너지연금을 도입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어 있고 광역단체 전체 제주도 전체를 저희도면 전체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규모 해상 풍력을 진행하게 되면 대략 이제 10조 이상의 많은 예산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예산 중에 3조 정도는 제주도민이 투자하는 것으로 하자. 그래서 약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도 가구가 지금 인구가 이제 69만 정도 되는데 외국인 포함해서 여기서 지금 세대당 이제 하게 되면 대략 30만 정도. 그러면 30만이 1,000만 원씩 이상 투자할 수 있도록 하자. 가구당. 그럼 이렇게 투자하게 되면 연수익률 150% 18%까지는 맞출 수 있겠다 이런 계산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타운홀 미팅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도 제시했던 게 15%에서 18%까지는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연금이 설계 가능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내년 상반기 정도면 관련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지게 되고 곧바로 투자할 수 있겠다. 그러면 1,000만 원 내면 연수익 한 200만 원 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는 거네요. 180 정도. 180에서.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가구마다 투자. 그렇죠. 그리고 가장 또 해보고 싶은 게 이런 게 연계돼서 저는 일자리 주식회사를 좀 만들고 싶은데요. 일자리 문제에서 저희도가 상당히 좀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1차 산업 비중이 워낙에 높고 그다음에 관광 산업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퇴직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민간 기업 같은 경우 55세부터 또 60세까지 퇴직을 빠르지 않습니까? 그럼 국민연금은 또 65세부터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 갭을 어떻게 할 것인지 10년의 갭, 15년의 갭을 일자리 주식회사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돌봄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일자리 창출 자체가 목적이니까. 예, 그렇죠. 예. 그걸 이제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일자리에 참여하고 싶은 분이 출자를 해서 참여할 수 있는 협동조합 방식으로 한번 설계를 좀 해보고 싶다는 거죠. 사회적 기업이네요. 예. 그리고 아까 지금 얘기했듯이 햇빛 소득 마을을 만드는데 그럼 이 자체가 이제 소득이 나올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발전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이 일자리 모델에 참여하게 할 것인가. 아이디어가 많으시네. 이런 아이디어를 재미있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곧 경선 아닙니까? 네네. 네. 경선에 참여할 권리당원들에게 한마디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자. 네,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민선 8기 제도정을 맡으면서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 그리고
대통령께서 대표 시절 만들어왔던 민주당의 강령을 어떻게 제주도에 실현시킬 것인지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정책이 건강주치 정책, 그리고 제주가치 돌봄 정책, 이런 부분들은 이미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민생경제 활력이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잘 채우고 보완해 나가면서 당장 성과를 낼 수 있는 민생국이 제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 9, 10 여론 투표가 시작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결선 가시면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